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재선 대표님도 그렇고요. 또 성소라 교수님도 그렇고 어떻게 모두 다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주셨습니다. 아마 그만큼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공통적으로 저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단어가 커뮤니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하면은 탈중앙성, 어떤 그런 중앙화되지 않은 조직, 기술이 가진 매력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NFT 시장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변질되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양한 고민점들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플랫폼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기술자 회사 람다 256의 발표 준비되어 있고요. 또 토종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콘루프의 발표 역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메인넷인 프로토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전명산 대표님의 강연 역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지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256의 박광세 CEO님이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요. 람다 256은 기업 고객의 손쉬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루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 또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람다 256의 박광세 CEO님께서 NFT 대중화 시대 블록체인 메인넷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연 열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람다 256의 CEO를 맡고 있는 박광세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NFT 대중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또 NFT 대중화의 어떤 양상을 한번 좀 짧게 살펴보고 그런 상황에서 메인넷이 또 어떤 역할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람다 25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글로벌 이제 두나무나 이제 업비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나무나 업비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 블록체인 암으로 2018년도 사내 연구소로 출범이 되어 현재 2019년 분사를 마치고 독립법인으로 시리즈 A와 또 현재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NFT라고 하는 꼭지가 있는데요. 아마 람다 256의 첫 시작부터 이제 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업비트 여기 2층에서 처음으로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제가 이제 저 자리에 서서 루니버스 파트너십과 또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에 대해서 2018년도에 발표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또 저희가 당시에 또 두나무에서 또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사들에게 또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기도 했던 좀 굉장히 좀 일찍부터 저희가 NFT 쪽에 좀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또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드롭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게임사들이 사전에 게임을 홍보하고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 규제기관의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는 못하고 현재는 셧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던 NFT 시장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드디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정도로 큰 이제 현상을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시대의 NFT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소유권 증명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이제 무상으로 돌아다니던 어떤 것이 갑자기 소유권이 생기게 되고 그 가치가 매겨지면서 생기는 어떤 경제적 파급성은 사실 이미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실물 경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한 해 오픈시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는 거의 10조가 넘는 거래량을 올 한 해만 돌파하게 되었고요.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제가 이제 NFT 대중화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구입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크립토 리치라고 보여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자 같은 기업, 그다음에 제이지 같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스웩을 하는 트위터를 통해 스웩하는 한 장면을 모두 보실 수 있었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크립토키티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NFT라고 하는 유니크한 자산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한번 검증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기억하시다시피 이더리움 트래픽이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어야 됐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크립토키티가 굉장히 유명해지자 많은 유저들이 그 크립토키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웹사이트에 방문했지만 통계에 의하면 99%가 이탈을 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이제 크립토 이 세상은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립토키티 개발사는 이더리움이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떠나서 플로우라는 독자적인 엔진을 개발했고 그 결과 NBA 탑샷이라고 하는 팬덤 기반의 새로운 NFT 서비스를 사실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는 이제 서비스하기 불가능했던 그런 대규모 서비스를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요. 하지만 여기도 이제 그 무조건 빚만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실 2018년도만 해도 당시에 이제 이오스 게임들이 굉장히 대세로 등장을 하고 이오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하셨었지만 사실은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제 갈라파고스 기술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리스크가 나타나는 부분도 저희는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2는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DAU가 500도 안 되던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블록체인 게임은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기술 적용을 통해서 레이어 1에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를 극복하고 DAU가 150만이 넘는 저런 유저를 확보하면서 대표적인 플레이 투 원 게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런 이제 레이어 2를 그럼 어떻게 개발하고 구축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루니버스의 접근 방식은 이더리움 레이어 2를 그냥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 즉 AWS처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또 저희의 그 솔루션이고 실제로 글로벌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그 블록체인 쪽을 많이 접하셨던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페인 포인트, 뭐 가스피라든지 그다음에 성능 이슈, 그다음에 이더리움의 어떤 호환성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유저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직접 개발하실 필요가 없이 다 이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바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NFT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는 저희가 NFT를 민팅하고 트랜스퍼하는 그런 API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 NFT 그 자체 메타데이터나 이런 분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NFT 매니저까지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바스 플랫폼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마켓플레이스를 직접 개발하셨던 부분들도 사실 마켓플레이스 쉽게 연동이 가능하고 그다음 메타버스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다양한 원래 인증 기능을 통해서 쉽게 본인의 NFT를 소셜 미디어에서 인증하고 그런 부분들을 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에코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루니버스 NFT 기능을 활용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업빗 NFT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NFT를 이용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사실 NFT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인구에 회자되고 그 다음에 올해 사전에 등록될 정도까지 인기도에 비해서는 주변에서 실제로 NFT를 구입해 봤다, 사용해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FT가 기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사용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오픈시 같은 경우만 해도 실제 트랜잭션을 하셨던 분들이 유니크하게 50만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업비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또 NFT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또 그것을 백업해주는 다양한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NFT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공급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NFT에서 아까 이제 NBA 탑샷과 같은 것을 보셨다시피 또 이제 BTS 팬덤과 같은 또 스포츠 쪽에 있는 다양한 콜렉터 시장들이 현재 계속 NFT 쪽으로 들어오면서 팬덤들이 팬덤 IP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더 많은 시장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에서 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덱스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굉장히 그 탈중앙화라는 색깔이 굉장히 강한 서비스들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술 수용 주기 곡선에서 극히 이노베이터 레벨에서만 사용하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투자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얼리어답터들에게 전파되긴 했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매스로는 못 넘어온 상태였고요. 근데 NFT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매스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스 시장에 있는 유저들은 기존의 디파이를 사용하거나 거래소 투자자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는 부분들도 발견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NFT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모 커뮤니티의 유저가 올린 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IP가 NFT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 어떤 이제 그 목소리 큰 그 사람이 이거는 피라미드 스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 세탁에 악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카피라이트가 다 도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탈중앙화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블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로서의 어떤 자유로움이 반대로 NFT를 즐기기 시작하는 그런 매스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안티의 도구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환경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환경에 대한 사항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놓쳐지고 있는데 미국의 IP 쪽에서 NFT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면 100%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블록체인 기술이 칼본 네거티브한가, 칼본 프리한가? 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KYC AML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자가 크립토펑크를 샀다고 스웩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는 저게 굉장히 쿨해라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저거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거 아닌가? 저 비자가 구입한 자금이 누구한테 흘러가는지는 검증이 됐을까? 그 다음에 제이지가 또 굉장히 NFT를 구입했다고 스웩을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은 또 환경에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또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NFT가 저에게 새롭게 던져주는 화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정말로 이 매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규제와 환경 이슈 모두로부터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람다는 사실 2018년도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트래블 룰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계속 푸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AML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법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사실 전혀 이제 대응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 트래블 룰에 대해서도 저희는 2019년도에 이미 AWS 리인벤트에서 관련 기술을 공개한 바 있고요. 해당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하고 싱가포르의 금융위와 같은 마스 기관과 직접적으로 면담을 해가면서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트래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람다의 레그테크 부분은 블록체인 상에서 기본적으로 KYC라든지 AML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 이슈들을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니라 프로토콜 레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체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NFT 관련돼서는 람다 같은 경우는 일찍이 올해 초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글로벌에 어필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 크립토 클라이밋 어코드라고 하는 기관의 회원사로 일찍이 칼본 프리 액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빗 NFT에 그 ICO의 컨텐츠가 올라올 때 사실 ICO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던 그런 크립토 디센트럴라이즈된 쪽이 아니라 사실은 매스 머저리티로서 당신의 블록체인 기술이 환경 이슈가 없는지를 저희 쪽에 물어봤고 저희가 저런 부분을 프루브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NFT가 지금 매스에게 액세스하고 있는 이 시점이 정말 블록체인, 저 사실 NFT를 블록체인에 바꾸셔도 되는데요. 정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칠 것인가라고 하는 과거의 질문처럼 블록체인과 NFT가 이제 진짜 세상을 먹어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불가능했던 라이브 NFT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선보이고 있고요. 조만간 업비트 NFT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FT-Fi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규제 준수 기술과 함께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스마트폰이 바꾼 세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실 저는 게임 쪽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초창기에 뭐 입력 방식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기술이 등장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생태계, 밸류체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글로벌 배급을 할 수 없었던 작은 소규모 개발사들이 이제 슈퍼셀과 같은 큰 회사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듯이 NFT야말로 이 어떤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가 받아들여지는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말 멋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술이 널리 정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인넷이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서 자체적으로 규제나 그 환경 이슈들은 알아서 대응하세요가 아니라 메인넷부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크리에이터들의 유저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메타버스의 상호 호환성이 어떤 더 많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바스를 통한 인터로퍼러빌리티와 그 다음에 규제 준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NFT가 가진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장 극대화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이런 얘기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2019년, 20년 탈불을 하셨는데 요새 또 보니까 뭐 돌불이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좀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정말 유익한 좋은 기술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셔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